치지직 타오르는 촛불 심지가 검게 말려 들어가며 매캐한 그름을 뱉어내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짙고 역겨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것은 종이가 타들어가는 냄새였고 누군가의 운명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냄새이기도 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는 장대비가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겨 대고 있었으나 조씨 부인의 귀에는 그 천둥 같은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화로 속에서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사주단자를 집어삼키는 불꽃에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서늘한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조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 반쯤 타들어간 종이 조각을 부직갱이로 지시겨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고 그제야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미안해하지 마라, 연화야. 내 어미가 일찍 죽어 덕을 쌓지 못한 탓이니 이 좋은 자리는 살아있는 내 딸 금옥이가 차지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 그녀의 손에는 방금 태워버린 것과 똑같은 재질의 비단 종이가 들려 있었으나 그 위에 적힌 내용은 천양지차였다. 본래 그 자리에 적혀 있었어야 할 전처소생 연화의 고귀한 사주는 온데간데 없고 천박하고 운이 없다고 점쟁이들조차 혀를 찼던 자신의 딸 금옥의 생년월일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먹물도 마르지 않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치는 흉악한 문서 위조의 현장이었다. 조씨 부인은 붓을 들어 마지막 획을 그으며 숨을 죽였는데 먹을 가는 벼루 소리가 마치 뼈를 깎는 소리처럼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자 그녀의 그림자가 벽면에 기괴하게 일렁이며 마치 춤을 추는 도깨비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이토록 위험천만한 짓을 벌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며칠 전 우의정 대감댁에서 최진사 댁의 맏딸 연화에게 혼담을 넣어왔기 때문이었다. 우의정 댁의 장손인 이 도령은 인물이나 학식이나 빠지는 것 하나 없는 장안의 모든 규수가 선망하는 최고의 신랑감이었다. 본래대로라면 연화의 사주단자를 적어 내일 아침 중매쟁이 편에 보내야 했으나 조씨는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처의 딸에게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아직 마르지 않은 먹물을 입으로 호호 불며 말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식을 위해 뜨거운 죽을 식히는 자애로운 어미의 모습과 흡사하여 더욱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자아냈다. 금호가, 내 금호가, 이제 너는 우의정댁 맏며느리가 되어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다닐 것이다. 연하 그녀는 평생 부엌대기로 살거나 어디 시골 늙은이의 후처로 보내버리면 그만인 것을. 조씨는 훔쳐낸 운명이 적힌 종이를 곱게 접어 붉은 비단 보자기 안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촛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뉘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하늘이 이 끔찍한 폐륜을 알고 통곡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폭우가 쏟아졌냐는 듯 하늘은 얄밉도록 맑게 개어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만이 지난밤의 소란을 기억하고 있었다. 연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아버지를 위한 탕약을 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단아한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소매를 걷어붙인 하얀 팔뚝은 고된 가사 노동으로 다소 거칠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매는 맑고 그윽하여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을 보는 듯했고 탕약을 부채질하는 손길에는 지극한 정성이 배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연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 조씨와 이복동생 금옥의 구박을 묵묵히 견디며 병약한 아버지 최진사를 모시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우의정 댁 도령의 배필로 점지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아버지가 어제보다 기침을 덜 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약탕관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아직 잠이 덜 깬 부스스한 모습에 금옥이 나타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 언니, 밥 짓는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도대체 얼마나 부산을 떨기에 새벽부터 이 난리야? 금옥은 연화보다 2살이나 어렸지만 말투에는 언니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제멋대로 자란 응석바지에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연화는 익숙한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금옥아, 일어났니? 아버지 약이 다 되어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아침상을 봐줄게. 너 좋아하는 조기 구이도 해두었으니 어서 세수하고 오렴. 금옥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나가버렸지만 연화는 그런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삼킬 뿐이었다. 사랑채에서는 최진사가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병색이 완연한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평생 글만 읽어 세상 물정의 어두운 선비였기에 집안 돌아가는 사정은 전적으로 후처인 조 씨에게 맡겨두고 있었다. 조 씨 부인은 단장한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사랑채로 들어서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현숙한 아내인 양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대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기침이 좀 잦아드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최진사는 아내의 손길에 의지해 숨을 고르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오늘이 그날 아니요? 우의정 댁에서 중매쟁이가 오기로 한 날 말이오. 연화의 사주단자는 잘 준비해 두었소. 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짐짓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렴요. 우리 연화가 얼마나 복이 많은 아이인데 제가 밤새 정성을 다했어서 비단 보자기에 고이 싸두었습니다. 이제 그 댁에서 택일만 해서 보내오면 우리 연화도 호강할 일만 남았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정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조차 없게 만들었다. 최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 부인의 덕이요. 친자식도 아닌 연화를 이리 아껴주니 내 죽어서도 그 은혜는 잊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조 씨의 눈가에는 묘한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으나 둔한 최진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생각했다. 그래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동안 당신 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승에 가서야 알게 될 테니. 아침 식사가 끝나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우의정 댁에서 보낸 중매쟁이 노파와 하인들이 당도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쑥덕거리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다. 저 집 딸내미가 우의정 댁 맏며느리가 된다며 최진사네가 조상묘를 잘 썼나 봐. 다 죽어가던 집안이 이렇게 피다니. 중매쟁이는 콧대가 높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으나 오늘은 우의정 댁의 경사를 맡았기에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조씨 부인은 버선발로 마루까지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극진한 대접을 했다. 어서 오시게.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중매쟁이는 거드름을 피우며 사랑채 마루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본론을 꺼냈다. 자, 대감마님과 마님께서 기다리시니 어서 사주단자를 주시지요. 워낙 귀한 댁이라 궁합 한번 보는데도 장안 최고의 점쟁이를 부른다 합니다. 이 말에 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가 위조한 사주는 그 점쟁이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대길의 사주였기 때문이다. 연화의 타고난 천운을 숫자만 빌려와 금옥의 이름 위에 덮어 씌웠으니 천기를 읽는다는 점쟁이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조 씨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를 꺼내왔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벅차오르는 환희 때문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평생 운수가 담긴 것이니 부디 조심해서 가져가 주시게. 조 씨가 건넨 사주단자를 받아든 중매쟁이는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보다 귀하게 모셔갈 테니까요.
그 순간 부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연화가 마루를 지나가다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습니까? 연화의 청아한 목소리에 중매쟁이의 시선이 머물렀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감출 수 없는 기품과 맑은 피부, 그리고 선한 눈매를 가진 연화의 모습에 중매쟁이는 잠시 넋을 잃었다. 어머나, 이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참으로 곱기도 하여라. 중매쟁이의 칭찬에 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재빨리 가로막았다. 아, 우리 집 작은 아이지요. 몸이 약해서 바깥 출입을 잘 안 하는데 오늘따라 인사를 나왔나 봅니다. 연화야, 어서 들어가거라. 어른들 말씀 나누시는데 끼어드는 게 아니다. 조 씨는 연화가 혹시라도 입을 열까봐 서둘러 그녀를 쫓아보내려 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연화가 사라지자 조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매쟁이에게 속삭였다. 보시다시피 좀 모자란 구석이 있는 아이라 신경 쓰지 마시게. 우리 큰애 금옥이는 저보다 훨씬 인물도 좋고 덕이 넘치지요. 중매쟁이가 사주단자를 가지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조 씨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드디어 해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사주단자가 우의정댁으로 넘어간 이상 이제부터 그곳에서 태기를 받아오는 신부는 연화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둔갑한 금옥이 되는 것이다. 조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그래, 세상은 원래 뺏고 뺏기는 거야. 연화 그 아이는 어미 없는 서름을 안고 사는 게 팔자야. 내 딸 금옥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그녀는 금옥이 자고 있는 방으로 건너갔다. 해가 중천인데도 아직 이불 속에 파묻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금옥의 모습이 조 씨의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조 씨는 잠든 금옥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일어나라, 나의 귀한 따님. 이제 너는 곧 정승판서댁 부인이 될 몸이다. 네가 누릴 부귀영화는 이 어미가 훔쳐온 것이니 너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방구석 한편에서 쥐 한 마리가 갈짝갈짝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의 양심을 파먹는 듯한 그 소리에 조 씨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쥐는 잽싸게 구멍으로 숨어버렸다. 그 시각 연화는 뒷마당 장독대에서 장독을 닦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늘은 맑은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손끝이 저려오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아까 보았던 붉은 보자기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주신 그 보자기는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중요한 물건인가?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다. 자신이 감히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여기며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행주를 빨아 다시 장독을 닦기 시작했지만 장독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센 풍파를 예감이라도 한 듯 장독대 옆에 피어난 이른모를 들꽃 한 송이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어젯밤 타다 남은 제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연화는 킁킁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사라져버린 자신의 운명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음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우의정댁으로 향하는 중매쟁이의 가마는 멀어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뒤바뀐 두 여인의 운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실려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은 올랐고 무대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화와 탐욕스러운 모녀 그리고 속고 있는 세상이 서 있었다. 과연 하늘은
이 기막힌 도둑질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오후가 되자 금옥이 부스스한 얼굴로 마당에 나왔다. 조 씨가 미리 일러둔 대로라면 오늘부터 신부 수업을 해야 했지만 금옥은 하품을 하며 연화에게 다가갔다. 언니, 나 배고파. 점심상 아직이야? 연화는 땀을 닦으며 웃어 보였다. 응, 지금 막 국을 끓였어. 어서 들어와. 금옥은 연화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툴툴거렸다. 반찬이 이게 뭐야? 고기 좀 굽지. 아, 맞다. 엄마가 그러는데 나 곧 시집 간대. 그것도 아주 부잣집으로. 금옥은 밥알을 튀기며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이니? 축하한다, 금옥아. 어떤 댁이니? 연화는 진심으로 동생의 혼사를 기뻐했다. 자신의 혼담이 가로채진 줄도 모르고 동생이 좋은 곳으로 시집 간다는 소식에 순수하게 기뻐하는 연화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연해서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금옥은 우쭐대며 말했다. 몰라, 우의정택이라던가? 아무튼 나 이제 고생 끝이야. 언니는 여기서 평생 아버지 병수발이나 들면서 살아. 내가 나중에 쌀이나 좀 보내줄게. 금옥의 철없는 말에 연화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구나. 가서 시부모님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마을의 떠돌이 승려가 시주를 청하는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관세음보살, 지나가는 길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조씨 부인은 재수 없다는 듯 쌀 한 줌을 퍼서 하인을 시켜 내보내려 했으나 연화가 황급히 부엌에서 달려나왔다. 잠시만요. 연화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곶감과 떡을 정성스레 싸서 대문으로 나갔다.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스님은 연화가 건네는 시주를 받으며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스님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워 마치 연화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처자, 관상이 참으로 귀하구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법이지.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연화는 겸연쩍어하며 고개를 숙였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스님은 돌아서려다 말고 멈칫하더니 대문 안쪽 사랑채 지붕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검은 먹구름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스님은 혀를 차며 나직이 말했다. 허허, 주인 잃은 운명이 엉뚱한 곳에서 울고 있구나. 까마귀가 백로 흉내를 낸다고 백로가 될 수는 없는 법인데. 피바람이 불겠어, 피바람이. 스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람을 타고 연화의 귓가에 묘하게 맴돌았다. 연화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갸우뚱했지만 스님은 이미 표표히 사라지고 없었다. 멀어지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뒤틀린 운명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다. 이제 곧 다가올 시련의 폭풍우 앞에서 가녀린 연꽃 한 송이는 과연 꺾이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우의정 대감댁에서 혼례를 허락한다는 전갈이 당도한 그날부터 최진사 댁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봄바람이 불어 닥친 듯 집안 곳곳이 들썩였으나 그 훈풍은 오직 안채와 사랑채에만 머물렀고 연화가 기거하는 뒷방과 부엌에는 여전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마당에는 색색의 비단과 귀한 폐물들이 든 함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비단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금옥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 어귀까지 울려 퍼졌다. 조씨 부인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집안 하인들을 진두지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귀한 명주를 바닥에 끌다니. 내년 눈에는 이것이 걸레 조각으로 보이느냐? 우의정 댁에 보낼 혼수다. 티끌 하나 묻지 않게 다루거라. 그녀의 호통에 하녀들은 벌벌 떨며 비단 보따리를 상전 모시듯 받쳐들었다. 금옥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몸에 비단을 대어보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다. 붉은 치마와 초록 저고리를 걸친 금옥의 모습은 화려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옷이 사람을 입은 듯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조 씨의 눈에는 그저 천하절색의 귀부인이 앉아있는 것으로만 보였다. 아이고, 내 새끼. 천상선녀가 따로 없구나. 이 자태를 보면 이 도령이 첫날 밤에 기절초풍을 할 게다. 조 씨의 아부 섞인 칭찬에 금옥은 입을 가리고 호호거렸지만 그 눈빛은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연화는 그 소란스러운 잔치판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다. 금옥이 신부 수업을 받는답시고 팽개쳐둔 바느질감은 고스란히 연화의 몫이었고 혼수 품목을 정리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파진일 또한 모두 그녀에게 떠넘겨졌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였고 밤새 다듬이질을 하느라 어깨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그러나 연화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저 동생이 좋은 곳으로 시집 간다니 언니로서 마땅히 도와야 할 일이라 여겼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그것으로 족하다며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조 씨가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다. 방 안에는 최고급 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조 씨와 금옥은 꿀물에 재운 과일을 먹으며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연화가 들어서자 조 씨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싸늘하게 말했다. 연화야, 저잣거리 포목점에 다녀와야겠다. 금옥이 저고리에 달 놀이개술이 마땅치 않아서 말이다. 최고급 명주실 중에서도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것을 구해오거라. 색이 조금이라도 탁하면 안 되니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와야 해. 사실 이는 하인을 시켜도 될 일이었으나 조 씨는 연화가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기 싫어 굳이 먼 길을 보낸 것이었다. 게다가 그 명주실은 구하기 까다로운 물건이라 저잣거리를 이잡듯이 뒤져야만 겨우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연화는 공손히 대답하고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금옥이 언니, 올 때 엿장수 있으면 엿도 좀 사와. 입이 심심해 죽겠어 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연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문을 나섰다. 오랜만에 밟아보는 바깥 세상은 활기가 넘쳤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길가에 핀 개나리는 흐드러지게 만개하여 봄의 정취를 뽐내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은 그 봄빛을 온전히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낡은 장옷을 깊게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작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호객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생선 비린내와 고소한 빈대떡 냄새, 그리고 흙먼지 냄새가 섞인 장터의 공기는 삶의 치열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연화는 인파를 헤치고 포목점 골목으로 향했다. 여러 가게를 들러 물어보았지만 조 씨가 요구한 색상의 명주실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이마에 땀이 맺힐 무렵 골목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노포에서 겨우 그 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실을 품에 안고 가게를 나서던 찰나 거리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비키시오. 말이 놀랐소. 다들 피하시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곱비 풀린 망아지 한 마리가 장터 한복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해 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갈라졌고 길바닥에 좌판을 버려놓았던 상인들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화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달려오는 말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찍는 말발굽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연화가 질끈 눈을 감는 순간 누군가 바람처럼 날아와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듯 감싸 안고 몸을 날렸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뒹굴었지만 단단한 팔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어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았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잠시 후 연화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바로 코앞에
짙은 눈썹과 강직한 눈매를 가진 한 사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끈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채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다. 낭자,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낮지만 울림이 있는 그 목소리에 연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다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다시 주저앉았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얼굴이 찡그려졌다. 사내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발목을 살폈다. 그의 손길은 투박해 보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발목을 튠 것 같소. 잠시 실례하겠소. 사내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연화의 발목을 단단히 동여매 주었다. 연화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장옷자락을 더욱 깊이 끌어당겼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자 사내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장옷 사이로 드러난 연화의 눈동자는 놀란 사슴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사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한양 바닥에서 네로라 하는 세도가의 자제들과 교류하며 숱한 미인들을 보아왔지만 눈빛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세차게 뒤흔드는 여인은 처음이었다. 이 사내가 바로 우의정댁 장손이자 곧 금옥의 남편이 될 이선이었다. 그는 조부의 심부름으로 서책을 구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이 소란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 선은 자신도 모르게 연화에게 물었다. 낭자는 어느 댁 규수시오? 이리 귀한 분이 호의도 없이 어찌 이런 험한 곳에 계신단 말이오. 연화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자신은 진사댁의 딸이지만 지금은 그저 심부름을 나온 처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워 고개를 더욱 숙였다. 저는 그저 심부름을 나온 사람일 뿐입니다. 귀한 분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그때 연화의 품에서 아까 샀던 명주실 보따리가 툭 하고 떨어졌다.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영롱한 실타래가 흙바닥에 뒹굴었다. 선은 그것을 주워 흙을 털어내며 연화에게 건네주었다. 이 귀한 실을 구하러 오셨던 게요. 색이 참으로 곱소. 마치 낭자의 마음씨처럼 말이요. 선의 무심한 듯 던진 칭찬에 연화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실타래를 받아들며 짧게 목례를 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갈 길이 바빠 이만. 연화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선은 그녀가 사라진 골목 어귀를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손끝에 남아있는 그녀의 옷자락 감촉과 코끝을 스치던 은은한 박하 향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참으로 묘한 분이로다. 심부름꾼이라 하기에는 기품이 넘치고 양반가 규수라 하기에는 행색이 초라하니 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곧 혼례를 치를 몸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연화의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손 거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길고 고운 손가락은 붓을 잡거나 거문고를 타기에 제격인 손이었다. 그 부조화가 선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연화가 절뚝거리며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조 씨의 날카로운 고함이 날아들었다. 아니, 실 하나 사오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네가 가서 실을 뽑아온 게냐. 마루 끝에 서 있던 조 씨는 연화의 헝클어진 옷매무새와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꼴은 또 그게 뭐냐. 어디서 뒹굴다 온 게야. 귀한 혼사의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 연화는 발목의 통증을 참으며 흙 묻은 명주실을 조 씨에게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장터에서 말이 날뛰는 바람에 피하느라 늦었습니다. 실은
다행히 무사합니다. 조 씨는 실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실에는 다행히 흠집이 없었지만 조 씨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연화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묘한 홍조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히 놀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줍음과 설렘이 뒤섞인 마치 정인을 만나고 온 여인의 얼굴과 흡사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었다. 조 씨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인연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게야? 혹시라도 사내놈이랑 눈이라도 맞았다면 큰일이다. 금옥이 혼사가 코앞인데 잡음이 들려선 안 돼. 그날 밤 금옥은 가져온 명주실로 놀이개를 만들며 콧노래를 불렀지만 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연화에 상기된 표정이 계속 맴돌았다. 안 그래도 우의정댁 도령이 영민하고 눈치가 빠르다는 소문을 들어 걱정하던 차였다. 만약 혼례 후에라도 사주가 바뀐 것이 들통나거나 연화가 딴 마음을 품고 도령 앞에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조 씨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안 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꼴이야. 혼례 전에 연화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해. 아주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조 씨의 눈에 다시금 섬뜩한 광기가 서렸다. 그녀는 서랍을 뒤져 자신이 아끼는 비취 가락지를 꺼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하인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연화가 매일 아침 쌀을 씻는 쌀독, 그 깊숙한 곳에 비취 가락지를 파묻으며 조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도둑년, 그래, 도둑년이 되는 게야. 어미의 폐물을 훔쳐 야반도 주하려던 파렴치한 딸년이 되어 쫓겨나는 거지. 한편 뒷방에서 연화는 욱신거리는 발목에 찬물을 찜질하며 잠을 청하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낮에 만난 선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걱정해주던 따뜻한 눈빛, 발목을 감싸주던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다. 안 돼. 감히 내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야. 그분은 구름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바닥을 기는 처지인걸. 그러나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연화는 품속에서 선비가 묶어주었던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보았다. 최고급 모시로 만들어진 손수건 귀퉁이에는 이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수 놓여 있었다. 연화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것이 장차 자신의 제부가 될 사람의 성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연화는 그저 난생 처음 느낀 설렘을 소중히 품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장터에 서 있었고 선비는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발밑에 땅이 꺼지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댁은 발칵 뒤집혔다. 조 씨 부인의 비취 가락지가 없어졌다는 소동 때문이었다. 조 씨는 대성통곡을 하며 마당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아이고, 이게 어떤 가락지인데 내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가보를 잃어버렸으니 나는 이제 죽어서 조상님을 어찌 뵌단 말이냐. 최진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모두 집합시켰다. 누구냐? 누가 감히 안주인의 물건에 손을 댔단 말이냐.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용서해 줄 테니 썩 나오너라.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릴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때 조 씨가 도끼 어린 눈으로 연화를 지목했다. 연화야, 네가 어제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더냐. 청소한답시고 들어왔다가 혹시 네가.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콧방귀를 뀌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전연의 방과 부엌을 뒤져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연화의 방과 부엌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부엌 쌀독을 뒤지던 하녀 하나가 마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쌀 속에 파묻혀 있던 비취 가락지를 높이 쳐들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연화에게 꽂혔다. 연화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하얗게 질렸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버지. 연화가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호소했지만 최진사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조 씨가 미리 심어둔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었다.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어미 없는 자식 걷어 먹였더니 도둑질로 은혜를 갚아? 조 씨의 표독스러운 외침이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금옥은 옆에서 혀를 차며 거들었다. 언니, 정말 실망이야. 그깟 가락지가 뭐라고 탐을 내?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지금 연화에게는 사방이 꽉 막힌 절벽뿐이었다. 조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최진사에게 다가갔다. 대감, 이건 집안의 기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도둑질한 자식을 감싸고 돌다가는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당장 이 아이를 별당에 가두고 근신시키시지요. 아니, 아예 친척 집에라도 보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 씨가 노리던 바였다. 연화를 집안에서 격리하고 결국에는 쫓아내어 혼례식장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는 계략. 최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연화야, 내 너를 그리 가르치지 않았거늘 당분간 내 눈앞에 띄지 말거라. 아버지의 외면은 연화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연화는 하인들에게 이끌려 어둡고 습한 광으로 끌려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리자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쥐었다. 어제 그 선비님이 주신 손수건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선비님, 세상은 왜 이리도 잔혹한가요? 그녀의 눈물이 손수건에 이 자를 적셨다. 그 시각 이선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장터에서 만난 여인의 눈망울이 떠올라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상하군.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할까? 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길한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앞날에 닥칠 시련을 예고하듯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 엇갈린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가속도가 붙어 파국을 향해 맹렬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못하겠습니다. 더는 못하겠단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어머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안방. 비명에 가까운 금옥의 절규가 정적을 찢어발겼다. 금옥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그 앞에는 조씨 부인이 서슬퍼런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닥에는 금옥이 발작적으로 찢어버린 비단 저고리와 수혜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운명을 억지로 껴입은 자가 겪는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자 공포였다. 우의정택에서 보내온 예물함 속에는 신부의 학식을 시험하려는 듯 난해한 시 구절이 적힌 서찰이 들어있었는데 글줄이나 겨우 읽는 금옥에게는 그것이 마치 저승사자의 부적처럼 보였던 것이다. 조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금옥에 뺨을 올려붙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금옥의 고개가 돌아갔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어미를 올려다보았다. 정신 차리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셈이냐? 네가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부귀영화가 네 것인데 고작 종이 쪼가리 하나에 겁을 먹어? 조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금옥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주며 흐느꼈다. 그댁 도령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찰에 적힌 글귀 하나 해석 못하는 까막눈인 게 들통나면 그때는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닥쳐라. 조 씨가 금옥의 말을 자르며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과 집착으로 인해 광기 어린 핏발이 서 있었다. 누가 너더러 글을 쓰라더냐. 우리에게는 손발이 되어줄 대필쟁이가 있지 않으냐. 광에 처박혀 있는 그년 말이다. 조 씨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며칠째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광에 갇혀 굶주림과 싸우고 있을 연화를 떠올렸다. 도둑 누명을 쓰고 갇힌 연화야말로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열쇠였다. 조 씨는 즉시 호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첫날 밤처럼 오늘도 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광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 드러났다. 연화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졌고 하얀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을 찌푸리면서도 연화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조 씨를 응시했다. 어머니, 이제야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러 오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조 씨는 코웃음을 치며 연화 앞에 서찰과 붓, 그리고 먹물이 담긴 벼루를 툭 던져 놓았다. 억울함? 내 죄를 씻고 싶다면 기회를 주마. 이 서찰에 대한 답장을 써라. 우의정댁 도령이 보낸 것이니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갈하고 기품 있게 써야 한다. 내 동생 금옥이의 이름으로 말이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서찰을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종이 위에는 힘차고 유려한 필체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었으나 맑은 향을 피우는 꽃이여. 그대의 본 모습은 물 위에 비친 그림자인가? 아니면 물 밑에 감춘 뿌리인가? 그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가짐과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었다. 글을 읽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거칠애보다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자 하는 이였다. 그런데 이런 귀한 글에 대한 답장을 거짓으로 꾸며대야 한다니.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짓은 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속이는 글을 쓰는 것은 도둑질보다 더한 죄입니다. 조 씨는 연화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식은 눈으로 못을 박았다. 네가 쓰지 않는다면 내 아비의 탕약은 오늘부로 끊길 것이다. 네가 효녀라 자부하니 하는 말이다만 네 고집 때문에 아비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아버지를 볼모로 잡은 협박에 연화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다. 효심 지극한 연화에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족쇄였다. 결국 연화는 피가 배어 나올 듯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붓을 들었다. 쓰겠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났다. 조 씨가 감시하는 가운데 연화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연화의 마음속에서 묘한 반항심이 고개를 들었다. 단순히 금옥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 오만한 운명에 대항하고 싶은 충동이었다. 그녀는 이 도령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거짓된 화려함보다는 진실한 소박함이 더 귀하다는 내용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글씨체는 유려하면서도 뼈대가 있었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올곧은 성품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글을 쓰는 동안 연화는 잠시나마 감옥 같은 현실을 잊고 글 너머에 있는 이름 모를 도령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붓을 놓았을 때
종이 위에는 금옥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호는 온전히 연하의 것이었다. 조 씨는 완성된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이 편지가 우리 금옥이를 살릴 부적이 될 게다. 조 씨는 연화를 다시 광에 가두지도 않고 마치 짐짝 취급하듯 부엌으로 내밀었다. 당분간 부엌대기 노릇이나 해라. 잔칫날까지 눈에 띄지 말고. 다음 날 연화는 아버지의 서재인 사랑채 청소를 명받았다. 다른 하인들은 잔치 준비로 바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서재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연화는 걸레를 들고 묵묵히 책장에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서책들이었다. 책들 사이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연화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책장 구석구석을 닦던 연화의 손길이 문갑 아래쪽 틈새에 멈췄다. 그곳에는 쥐가 갉아먹은 듯한 종이 부스러기들과 함께 반쯤 타담한 종이 뭉치가 구겨져 박혀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쓸어버렸겠지만 그 종이의 질감이 낯익었다. 며칠 전 조 씨가 중매쟁이에게 건넸던 그 붉은 보자기 속 사주단자와 같은 최고급 비단 종이였다. 호기심에 이끌린 연화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불에 그을려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사주 연습 종이었다. 을해년 10월 초이틀. 연화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자신의 생년월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신의 사주 옆에는 차녀 금옥이라는 글자가 XX자로 거칠게 그어지고 다시 장녀 연화라고 쓰려다 먹물이 번져 뭉개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옥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으나 이름은 연화로 둔갑해 있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조 씨가 밤새 서재에서 나오지 않던 날 중매쟁이가 가져간 붉은 보자기, 스님이 말했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 그리고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마자 급하게 진행된 혼담, 연화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 종이가 아니었다. 조 씨가 사주를 바꿔치게 하기 위해 수십 번 쓰고 지우며 연습했던 범죄의 흔적이었다. 어머니가 내 사주를 금옥이와 바꾸셨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끔찍한 진실이 연화의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의 타고난 운명, 우의정 대과의 혼담은 본래 자신의 것이었으나 계모의 탐욕으로 인해 도둑맞은 것이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묵묵히 참아왔던 모든 희생이 조롱당한 기분이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그을린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다. 마치 정신을 차리라고 호통치는 듯한 소리였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거짓된 혼사로 인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입을 수도 있었다. 연화는 타담한 종이 뭉치를 품속 깊이 숨겼다. 이것이 조 씨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자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금까지의 순종적이고 유약했던 연화는 죽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되찾고 뒤틀린 인연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했다. 한편 우의정댁 사랑채에서는 이선희 연화가 대필한 답장을 읽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답장이라 생각하여 심드렁했으나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진흙 속 연꽃은 물을 탓하지 않으며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니 문장 하나하나가 깊은 통찰과 맑은 기운을 담고 있었다. 게다가 이 필체 어딘가 낯이 익었다.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회개 흐름이 며칠 전 장터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강단 있는 눈빛과 묘하게 겹쳐졌다. 선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문으로는 최진사댁 처녀가 천방지축의 괄괄한 성격이라 들었는데 이 글은 마치 돌을 닦은 선비가 쓴 것처럼 고요하고 깊구나. 대체 어느 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선은 종이를 코끝에 가져다 대었다. 은은한 묵향 사이로 희미하게 배어있는 냄새가 있었다. 그것은 고급 향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서책에서 나는 종이 냄새와 약간의 흙냄새, 그리고 아주 미미한 박하 향기였다. 장터에서 그 여인에게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다. 선의 미간이 좁혀졌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인을 불렀다. 당장 최진사 댁에 대해 은밀히 알아보거라. 특히 그 댁의 두 딸, 연화와 금옥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행실에 대해 낱낱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하인이 물러가자 선은 다시 한번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만약 이 글을 쓴 주인이 그대가 아니라면 나는 평생 후회할 짓을 저지를 뻔했구나. 선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연화에 찢어진 치마폭에서 떨어진 붉은 명주실 한 가닥을 꺼내어 편지 위에 올려놓았다. 붉은 실과 검은 먹글씨가 묘한 대조를 이루며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연화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밥을 짓고 있었다. 겉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치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납폐식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날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하지만 조 씨는 교활한 사람이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고 오히려 자신을 미치광이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연화는 금옥이 신부 수업을 받을 때마다 짜증을 내며 팽개쳐둔 수혜품들을 떠올렸다. 조 씨는 그것들을 몰래 가져다가 솜씨 좋은 친모에게 맡겨 완성한 뒤 금옥이 한 것처럼 꾸미고 있었다. 연화는 밤늦게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금옥의 예물함이 보관된 안방 다락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준비해둔 붉은 실과 바늘을 꺼냈다. 그녀는 우의정 댁에 보낼 사주보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서리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수를 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양이었다. 두 마리의 새가 서로 엇갈려 날아가는 모양. 하나는 까마귀요, 하나는 백로였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연이라는 글자를 숨겨놓았다. 자신의 이름 연화의 첫 글자이자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을 의미하는 표식이었다. 만약 이 도령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답장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이 작은 표식을 보고 의문을 품을 것이라 믿었다. 그것은 연화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거짓에 맞서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맺혀 붉은 실을 적셨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닭이 울기 직전 연화는 작업을 마치고 감쪽같이 방을 빠져나왔다.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은 납폐식 준비로 더욱 분주해졌다. 조 씨는 기분이 좋은지 연화에게도 새 옷을 한 벌 던져주었다. 오늘 우의정 댁에서 함이 들어오는 날이다. 너도 꼬질꼬질하게 입지 말고 이것으로 갈아입어라. 손님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연화는 옷을 받아들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래요, 어머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지요.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날. 연화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단장했다. 비록 하녀나 다름없는 처지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고귀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품속에 타담한 종이 뭉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문을 나섰다. 마당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저 멀리서 함진아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함사시오, 함사시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연화의 심장을 두드렸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동쪽에서 불어오던 훈풍이 멈추고
북쪽에서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찢어진 종이 틈새로 새어나온 진실의 빛이 이제 곧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든 거짓을 태워버릴 준비를 마친 것이다. 연화는 마루 밑에 서서 대문을 활짝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나의 운명이여, 그리고 나의 낭군이여. 내가 직접 당신을 맞이하여 뒤바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연화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비장한 결의가 흘러나왔다. 멈추시오. 당장 이 가증스러운 노름을 멈추지 못할까.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사랑채 마루를 쩌렁쩌렁 울렸다. 흥겨운 잔치 분위기로 술렁이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함을 지고 들어오던 함진아비조차 한 발을 든 채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의정 노대감이었다. 그는 방금 건네받은 사주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서슬퍼런 눈으로 조씨 부인과 금옥을 노려보고 있었다. 붉은 비단 보자기가 힘없이 풀어헤쳐지며 그 안에 담겨있던 위조된 사주단자가 마치 죄인의 목이 잘리듯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조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화려한 화롯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있던 금옥은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들썩이다가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치고 말았다. 쨍그랑 청아한 파여름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리며 불길한 징조처럼 울려 퍼졌다. 최진사는 영문을 몰라 당황한 기색으로 허둥지둥 물었다. 대감마님, 어찌 이러십니까? 사주에 무슨 문제라도. 우의정 노대감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최진사의 말을 잘랐다. 최진사, 자네 눈에는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든 것으로 보이는가? 내 평생 사람의 관상과 사주를 연구하며 살아왔네. 헌데 이 아이의 얼굴과 여기 적힌 사주는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를 않아. 노대감의 손가락이 금옥의 얼굴을 정면으로 가리켰다. 금옥은 공포에 질려 히익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노대감의 눈빛은 매서운 독수리처럼 금옥의 관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여기 적힌 사주는 하늘의 귀한 기운을 타고난 덕이 넘치고 지혜로운 봉황의 사주다. 허나 내 눈앞에 앉아있는 저 아이의 관상은 욕심이 과하여 제 그릇을 깨뜨리고 남의 것을 탐하다가 제 발등을 찍을 탐욕스러운 까마귀의 상이야. 어찌 감히 하늘을 속이고 내 집안을 능멸하려 드느냐. 노대감의 일갈의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은 입을 쩍 벌린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조씨 부인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반박했다. 대감마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어찌 갓 피어난 교수에게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관상이란 것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 어찌 확실치 않은 것으로 남의 귀한 딸을 모함하십니까? 그녀는 최후의 발악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누군가의 도움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조부의 뒤에 서 있던 이선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연화가 대필했던 답장 서찰이 들려 있었다. 선의 표정은 차분했으나 그 눈빛만은 깊고 서늘하여 베일 듯 날카로웠다. 어머니 말씀대로 관상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과 학식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요. 선은 천천히 금옥에게 다가가 서찰을 펼쳐 보였다. 낭자, 이것이 며칠 전 제게 보내신 답장이 맞습니까? 금옥은 조 씨의 눈치를 살피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도령님. 선은 옅은 미소를 지었으나 그 웃음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글의 내용이 참으로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진흙 속 연꽃은 물을 탓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인상적이더군요. 그렇다면 낭자, 이 시에서 말하는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글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베껴 쓴 것일 뿐이니 뜻을 알 턱이 없었다. 그것은
물이니까 당연히 연꽃이 자라는 연못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흙탕물 말입니다. 금옥의 대답에 선은 실소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래서 물은 험난한 세상을, 진흙은 타고난 고난을 뜻하는 은유입니다. 글을 쓴 본인이 그 뜻조차 모르다니. 이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요. 선이 날카로운 지적에 금옥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말문이 막혔다. 조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이가 너무 긴장하여 말실수한 것입니다. 혼례를 앞두고 떨려서 그런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다니요. 그러나 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사주단자를 쌌던 붉은 보자기를 집어들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선은 보자기를 뒤집어 안쪽 귀퉁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붉은 실로 아주 작게 수놓인 문양이 있었다. 서로 엇갈린 까마귀와 백로,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연이라는 글자. 이 보자기는 신부 측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헌데 여기 수놓아진 연자는 낭자의 이름인 금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군요. 오히려 이 댁의 장녀인 연화 낭자의 이름이 아닙니까? 순간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보자기를 낚아채듯 확인했다. 분명했다. 죽은 전처가 좋아하던 연꽃 문양, 그리고 연화의 이름 첫 글자였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부인, 설명해 보시오. 최진사의 추궁에 조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모릅니다. 아마 하녀들이 수놓다가 장난을 친 모양입니다. 저런 천박한 낙서 따위가 무슨 증거가 됩니까? 바로 그 순간 사랑채 문 밖에서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제 운명을 되찾기 위해 새겨놓은 진실의 표식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흰 소복을 입은 연화가 서 있었다. 비록 며칠간의 감금으로 야위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주위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마루 위로 올라섰다. 연화야. 최진사가 탄식처럼 딸의 이름을 불렀다. 조 씨는 악에 받쳐 소리 질렀다. 전현이 미쳤구나. 도둑질하다 걸려서 광에 갇힌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조 씨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연화를 끌어내려 했으나 이선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두십시오. 이 낭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연화는 선에게 짧게 목례를 한 뒤 품속에서 타다 남은 종이 뭉치를 꺼내어 최진사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제 사주를 태우고 금오기의 사주를 위조하던 그날 밤 서재 아궁이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을린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그곳에는 수없이 썼다. 지운 흔적과 함께 연화의 생년월일 위에 덧씌워진 금옥의 사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조 씨의 필체였다. 최진사는 벼락을 맞은 듯 비틀거렸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자신의 친딸을 짓밟고 가문을 속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네 인연, 최진사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종이 뭉치를 조 씨의 얼굴에 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네가 사람이냐? 어미 없는 자식을 거두어 키운다더니 기어이 내 눈을 가리고 천륜을 어겨? 네가 그러고도 내 아내라 할 수 있느냐? 조 씨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허겁지겁 주워 감추려 했지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죄를 덮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악을 썼다.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왜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전염보다 못한 게 뭐길래? 내 딸은 팔자가 사나워 평생 고생할 운명이라는데 어미가 되어서 그걸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전혀는 어미도 없이 잘만 사는데 내 딸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게 뭐가 그리 큰 죄란 말입니까? 그녀의 삐뚤어진 모정은 추악한 변명이 되어 흘러나왔다. 금옥 역시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했다.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우의정 노대감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다. 참으로 무서운 여인네로다. 자식을 위한다는 핑계로 남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다니.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가문의 근본을 흔드는 대죄다. 노대감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혼사는 당연히 무효다. 그리고 관아에 고발하여 자네 모녀의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사문서 위조의 양반가를 기망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 관아라는 말에 조 씨는 기절할 듯 놀라 노대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대감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하지만 노대감은 매몰차게 옷자락을 뿌리쳤다. 이선은 조용히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는 연화의 야윈 손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며칠 전 장터에서 보았던 그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초를 겪은 흔적이 역력했다. 낭자,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내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선의 따뜻한 위로에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아닙니다, 선비님. 아니, 도령님. 제 답장을 알아보시고 이리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선은 품에서 자신의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연화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지난번 장터에서 연화의 발목을 묶어주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제 다시는 낭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소.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진정한 주인을 찾았으니 말이오. 그때였다. 조 씨가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었다. 이판사판이라는 듯 그녀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광기만이 남아 있었다. 안 돼. 이대로는 못 끝내. 내 딸이 못 가질 바엔 너도 못 가져. 조 씨는 괴성을 지르며 연화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화야, 위험해. 최진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누구보다 빨랐던 것은 이선이었다. 그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조 씨의 팔을 쳐내고 그녀를 제압했다. 쨍그랑 은장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조 씨를 포박했다. 놔라, 이거 놓지 못해. 연화 너 인연, 내가 저주할 것이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조 씨의 저주는 끔찍했으나 이미 묶인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금옥은 그 모습을 보고 혼절해버렸다. 소란이 진정되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진사는 털썩 주저앉아 연화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연화야, 애비가 미안하다. 눈뜬 장님이라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연화는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무사하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노대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오늘의 이 사달이 오히려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계기가 되었구려. 최진사, 자네 딸 연하낭자의 지혜와 기품은 내 장손의 배필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네. 내 정식으로 다시 청혼을 하겠네. 받아주겠나? 노대감의 파격적인 제안에 최진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소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연하와 이선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선의 눈빛에는 확신과 애정이, 연하의 눈빛에는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비로소 진실한 인연의 붉은 실이 단단하게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마당 한구석에 굴러다니던 위조된 사주단자는 바람에 날려 마당 밖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그것은 더럽혀진 욕망의 최후를 보여주는 듯 처참한 몰골이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연화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축복의 빛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처결과 상처 입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연화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선이 있었고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아버지가 있었다. 끌려가는 조 씨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대문 밖으로 멀어지면서 최진사 댁의 길고 길었던 악몽도 끝이 나고 있었다. 마당에 핀 목련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연화의 발치에 떨어졌다. 연화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티 없이 맑고 하얀 꽃잎.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던 겨울이 가고 최진사 댁 담장 너머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대지에는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렸으나 죄를 지은 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혹독한 빙하기의 시작이었다. 관아의 판결은 서리빨처럼 엄중했다. 양반가의 혼사를 빙자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륜을 저버린 죄를 물어 조씨 부인과 금옥은 관비로 전락하여 머나먼 변방인 함경도 땅으로 유배형에 처해졌다. 떠나는 날 조씨는 머리를 산발한 채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 자식 잘되게 하려는 게 부모 마음 아니냐. 억울하다. 억울해.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구경 나온 마을 사람 중 그 누구도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며 혀를 찼다. 비단옷과 화려한 장신구 대신 거칠고 냄새나는 무명천을 걸친 금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에는 꽃신 대신 집신이 신겨져 있었고 그마저도 벗겨져 피투성이가 된 발 뒤꿈치가 그녀의 험난할 앞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때 남의 운명을 훔쳐 부귀영화를 꿈꾸었던 모녀의 욕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치욕과 고통만이 남아 그들의 남은 생을 가참하게 되었다. 집안에 낀 먹구름이 걷히자 최진사 댁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최진사는 지난날의 무지함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딸 연화에게 용서를 구했다. 연화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눈과 귀가 멀어 너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연화는 늙고 병약해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님,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건강만 챙기십시오. 연화의 효심은 변함이 없었고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최진사의 병세도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다. 집안 하인들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주인을 공경했으며 마당 구석구석 쌓여있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봄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다. 흉물스럽게 느껴지던 집안의 공기는 어느새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집안의 주인인 연화의 맑은 심성이 집안 곳곳에 스며든 덕분이었다. 드디어 연화와 이선의 혼례식이 거행되는 날이 밝았다. 그날은 하늘도 축복하는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온 세상에 꽃내음을 실어 날랐다. 우의정댁과 최진사댁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하객들로 가득 찼다. 담장 너머까지 늘어선 구경꾼들은 저분이 바로 그 지혜로운 낭자라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역시 다르구먼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연화는 붉은 화롯에 화관을 쓰고 양볼에 연지곤지를 찍은 채 수줍게 대례청으로 들어섰다. 평소의 소박한 차림과는 달리 화려한 예복을 입은 연화의 자태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등장에 하객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맞은편에서 사모간대를 갖춰 입고 기다리던 이선 역시 늠름하고 훤칠한 모습으로 연화를 맞이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날의 시련과 오해를 넘어 마침내 하나가 되는 벅찬 감동이 두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기러기 아범이
나무 기러기를 전하는 전할례를 시작으로 혼례의 절차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선은 기러기를 상 위에 올려놓으며 평생 연화만을 사랑하고 신의를 지킬 것을 맹세했고, 연화 역시 깊은 절을 올리며 지아비를 섬기고 가문을 빛낼 것을 다짐했다. 두 사람이 표주박에 든 술을 나누어 마시는 합글레가 이어질 때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성스러운 의식을 지켜보았다. 표주박이 하나로 합쳐지듯 서로 다른 두 인생이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혼례를 마친 후 이선은 연화의 손을 잡고 나직이 속삭였다. 부인, 내 약조하겠소. 그대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웃음을 평생 지어 보이게 해주겠소. 진흙 속에서 피어난 그대의 고결함을 평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겠소.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방님,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저 또한 서방님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는 봄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언약으로 새겨졌다. 우의정댁 며느리가 된 연화의 삶은 물 흐르듯 평온하고 조화로웠다. 그녀는 타고난 지혜와 덕성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했다. 시조부인 우의정 노대감은 연화의 총명함을 아껴 틈만 나면 그녀를 불러 말동무를 삼았고, 시어머니 또한 연화의 정성 어린 봉양에 감동하여 친딸처럼 아꼈다. 한 번은 집안의 곳간 관리에 구멍이 생겨 하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의견과 달리 연화는 장부를 꼼꼼히 살피고 하인들의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 알고 보니 글을 모르는 하인이 장부를 잘못 적어 생긴 오해였음을 밝혀내고 그 하인에게 글을 가르쳐 주어 다시는 같은 실수가 없도록 조치했다. 이 일로 인해 하인들은 연화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으며 우의정댁의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갔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다. 과연 사주는 못 속인다더니 봉황의 사주를 가진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안이 날로 번창하는구나.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연화와 이선의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셋이나 생겨 집안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학문에 정진하여 어린 나이에도 글재주가 뛰어났고, 딸들은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손재주가 좋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연화와 이선은 아이들을 데리고 연못가 정자에 앉아 한가로 이 다과를 즐기고 있었다. 연못에는 연꽃이 다 지고 연밥이 연그러가고 있었지만 그 그윽한 향기만은 여전히 정자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이선은 부쩍 휘어진 연화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며 말했다. 부인, 저 연못을 기억하시오. 우리가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그 서찰의 글귀 말이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을 피우는 꽃, 그것이 제게 주신 서방님의 첫 마음인 것을요. 이선은 연화의 손을 잡고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때 만약 장터에서 그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대가 용기를 내어 답장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보오. 아마 나는 평생 껍데기뿐인 허상에 속아 살았겠지. 연화는 미소 지으며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억지로 끊으려 해도 이어지고 훔치려 해도 훔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어머니와 금오기가 훔쳐간 것은 종이 한 장이었을 뿐 하늘이 맺어준 붉은 실은 결코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잡혔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만은 10년 전 그날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뛰어노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한편 최진사는 연화의 극진한 봉양 속에 천수를 누리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는 임종 직전 연화의 손을 잡고 고맙다. 내 딸로 와주어서 참으로 고맙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연화는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했으나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후회 없는 이별의 눈물이기도 했다. 반면 먼 북쪽 변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했다. 조씨 부인은 화병과 고된 노역을 견디지 못하고 몇 해 못 가 숨을 거두었고 금옥은 관비 생활을 하다가 이름 모를 병을 얻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졌다.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진 그들의 최후는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을 세상의 경종으로 울렸다. 남의 것을 탐하던 손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늙은 이야기꾼이 부채를 탁 접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소?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들 하나 그것을 담는 그릇은 결국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 아니겠소. 연화 씨가 그토록 모진 시련 속에서도 귀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맑은 본성을 잃지 않았던 그 마음 때문이었소. 반면 조씨 모녀는 귀한 운명을 훔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운명조차 망치고 말았으니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동에 젖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야기꾼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세상사에 지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는 법이며 잃어버린 줄 알았던 복은 돌고 돌아 주인을 찾아오는 법이니 말이오. 이야기꾼이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연꽃 향기가 감도는 듯했다. 그것은 훔칠 수 없는 운명,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남긴 불멸의 향기였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연화와 이선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욕심에 눈먼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게 되었다. 외전, 끊어진 악연, 다시 있는 선연, 세월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연화가 우의정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도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집안의 어른이셨던 우의정 노대감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세상을 떠났고 남편 이선은 조정의 중책을 맡아 나라시를 돌보는 듬직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집안의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으나 그 묵은 시간만큼이나 깊고 은은한 평화가 기와 지붕 아래 내려앉아 있었다. 연화는 이제 어엿한 안주인이 되어 집안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아랫사람을 대함에 있어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움을 잃지 않아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칭송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슬하에는 장남 이준과 차남 이현, 그리고 막내딸 이서가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15이 된 장남 이준은 아버지를 닮아 학문의 뜻이 깊고 성품이 강직하여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집안에 작은 소란이 일었다. 과거 시험의 전 단계인 소과를 앞두고 있던 이준이 서재에서 며칠 밤을 새워 지은 매화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준은 평소 물건을 함부로 두는 법이 없는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이것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행이 분명했다. 서재를 샅샅이 뒤지던 이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분노에 몸을 떨고 있었다. 어찌 신성한 서재에 도둑이 들 수 있단 말인가. 내 글씨를 짓기 위해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이준의 호통의 하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 뿐이었다. 연화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채에서 나와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으나 그 침묵 속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무슨 일이냐? 서재가 이리 소란스러워서야 어찌 그리 눈에 들어오겠느냐. 연화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준은 화를 사기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송구합니다. 하오나 누군가 제가 공들여 쓴 시문을 훔쳐갔습니다.
이는 필시 저를 시기하는 자의 소행일 것입니다. 당장 집안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여 범인을 색출해야 합니다. 이준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연화의 마음속에 문득 15년 전 자신의 사주단자가 도둑맞고 뒤바뀌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탐욕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의 마음 틈새를 파고드는 법이다. 연화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준아, 흥분을 가라앉혀라. 잃어버린 것이 물건이라면 찾으면 그만이고 글이라면 다시 쓰면 그만이다. 허나 사람을 의심하여 잃어버린 덕은 다시 쌓기 어려운 법이다. 내게 맡기고 너는 마음을 다스리거라. 연화는 하인들을 물리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서재의 공기를 읽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서재 구석, 책장 뒤편에 숨어 있는 미세한 인기척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냄새는 낯선 외부인의 것이 아니라 집안에 머물고 있는 누군가의 채취였다. 며칠 전 먼 친척벌 되는 집안이 기울어 의탁하러 온 아이 칠성이었다. 칠성은 이준과 동갑내기였으나 가난하여 제대로 글을 배우지 못했고 늘 이준의 화려한 처소를 부러운 눈으로 훔쳐보곤 했었다. 연화는 짐작하는 바가 있었으나 섣불리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하인들에게 일렀다. 다들 물러가거라. 바람이 불어 종이가 날아갔을 수도 있으니 내 찬찬히 찾아보겠다. 하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러나자 연화는 책장 뒤편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거기 숨어 있는 게 누구냐? 나오거라. 잠시 후 책장 뒤에서 쭈뼛거리며 나타난 것은 예상대로 칠성이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준은 칠성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려 했다. 내 놈이었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감히 내 글을 훔쳐? 연화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칠성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시선으로 물었다. 칠성아,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 종이 한 장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느냐? 칠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마님, 도련님의 글이 너무나 훌륭하여 제가 베꼈으면 저도 도련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여 잠시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훔치려던 것은 아니고 그저 한 번만 더 보고 돌려드리려 했는데 칠성의 고백은 반쯤은 진심이었고 반쯤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충동이었다. 이주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그를 훔친다고 네가 선비가 될 줄 아느냐? 썩 나가지 못할까? 그때 연화의 표정이 엄해졌다. 준아, 말을 삼가라.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꾸지람에 이주는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다. 연화는 칠성을 일으켜 세우고 아들 이준을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반다지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붉은 비단 보자기와 불에 타담한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다. 15년 전 계모주 씨가 위조하려다 실패한 그 사주단자의 자네였다. 연화는 그것을 두 아이 앞에 펼쳐 보였다. 준아, 그리고 칠성아, 잘 보거라. 이것은 내 어머니, 아니,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신 계모께서 남기신 유일한 흔적이다. 이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의 과거사에 대해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막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담담한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사주가 바뀌었던 일, 계모와 이복 동생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간 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섰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칠성은 흐느끼던 울음을 멈추었고 이준의 얼굴에서도 분노가 사라지고 숙연함이 자리 잡았다. 사람의 운명이란 종이 한 장에 적힌 글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을 훔쳐 제 몸에 걸친들. 그것은 맞지 않는 옷일 뿐 언젠가는 벗겨지게 되어 있다. 칠성아,
네가 준이의 시를 훔친다고 해서 네 학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준아, 네가 칠성이를 벌한다고 해서 네 학문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연하는 칠성의 손에 들린 구겨진 실을 가져와 탁자 위에 반듯하게 펴놓았다. 칠성아, 네가 이 글을 탐낸 것은 글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일 게다. 허나 방법이 틀렸다. 남의 결과물을 탐내지 말고 그 과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연하는 아들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아, 너는 하늘이 주신 재주와 넉넉한 환경을 가졌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가 너를 부러워하여 한순간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를 짓밟고 내치기보다는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만약 내가 그때 나를 모함했던 계모와 동생을 향해 똑같이 칼을 겨누었다면 우리 집안은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찼을 것이다. 악연을 끊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이다. 연하의 말은 잔잔한 파문이 되어 두 소년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주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칠성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다 칠성아. 내 생각이 짧았다. 네가 그토록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줄 미처 몰랐구나. 네가 원한다면 앞으로 내 서재에서 함께 글을 읽도록 하자. 내 붓과 먹을 너와 나누겠다. 칠성은 이준의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쏟았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다. 15년 전 연하와 금옥 사이에서 꼬여버렸던 악연의 실타래가 자식 세대에 이르러 비로소 아름다운 선연의 매듭으로 다시 묶이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최진사댁, 아니 이제는 이판서댁 서재에서는 두 개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는 맑고 힘찬 이준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투박하지만 열정적인 칠성의 목소리였다. 연하는 창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준은 훗날 백성을 보살피는 어진 관리가 될 것이고 칠성은 비록 신분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준을 보좌하는 훌륭한 율가나 집사가 되어 자신의 몫을 다할 것임을. 훔쳐간 인연은 비극을 낳지만 나누는 인연은 기적을 낳는 법이었다. 계절이 다시 바뀌어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다. 마당에 심어진 매화나무 가지 끝에 하얀 눈꽃이 피어났다. 연화는 남편이 선과 함께 정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부인, 요즘 준이가 많이 의젓해졌소. 칠성이란 아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독선적이던 성격이 많이 유해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었더군요. 이 모든 것이 부인의 덕이요. 연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친 것입니다. 저는 그저 길을 조금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들려왔다. 찰그랑, 찰그랑. 그 소리에 연화는 문득 옛 생각이 났다. 금옥이 시집가기 전 입이 심심하다며 엿을 사오라던 철없던 목소리. 지금쯤 저승에 있을 그녀도 이제는 탐욕의 굴레를 벗고 편안해졌을까.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겨울 하늘 아래 까치 한 쌍이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다. 하나는 검고 하나는 희었으나 서로 다투지 않고 어우러져 앉아있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서방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 틈에서 새살이 돋아나 더 단단한 인연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선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세월이 흘러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렇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만난 운명 공동체여.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의 손을 놓지 않으리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었다. 마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또 내렸다. 그 하얀 세상 속에서 이 판서댁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빼앗으려 했던 자들의 비명이나 원망 소리가 아닌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행복의 화음이었다. 욕심으로 얼룩졌던 사주단자는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지만 사랑으로 다시 쓴 마음의 사주단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집안을 일러 적선지가라 불렀고 그 자손들은 대대로 번창하여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한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의 향기는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